정치바의 첫 번째 PT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PT쇼 시민아 정치하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치바의 바텐더 김보엽입니다. 정치바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잠시 뒤에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 시민아 정치하자 이 행사는 인터넷에 공지한 지 사흘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가 참 문제가 많잖아요. 여의도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저쪽 광화문 너머를 보면 더 깝깝하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2014년에 아니죠,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그 이듬해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이대로 가다 보면 정치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고, 게다가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바가 시민아 정치하자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시민의 손을 떠난 정치는 더 이상 시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고민하는 분, 그리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모색하고 계신 연사분 5분을 모셨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진순 정치벤처 와글 대표, 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이렇게 5분입니다. 이 5분이 10분 동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우리 단체는 이걸 한다. 나는 누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단체에 참여를 하시든 아니면 5군데 모두를 지원하시든, 재능이 있는 분은 재능으로, 돈 있는 분은 돈으로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PT가 끝나면 정치바가 뭔지 소개하는 시간도 간단히 있을 겁니다. 10분 동안 휴식을 가질 거고요. 2부에서는 여기 계신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PT쇼는 인터넷 한겨레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쪽에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셔도 여기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연사부터 모시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인데요. 조 교수님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었고 요새 페이스북에 글도 아주 많이 쓰고 계시죠.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왜 시민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네. 제가 원래 우리 바텐더로부터 소개받을 때는 PT쇼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었고 인사말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사말로 수락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PT를 내라고 해서 그냥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제가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개괄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혹을 당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오실 4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왜 교수가 정치 참여하느냐? 한 자리 받으려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제가 2012년 대선에 참여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반 정도가 저를 싫어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새정치혁신위원회에 활동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했던 반 중에 또 반이 유사한 얘기를 하면서 대학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마저 돌아가게 되면 제가 설사 정치 교수다 폴리페서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학교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바꿔야 할 정치 그것을 제가 바꾸는데 저의 노력 그만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소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누군가 나란 일에 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났다 라고 1760년에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를 꺼린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평신도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역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컨대 전 나라 꼴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기 때문에 전 뭐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논문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해야 될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저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피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라는 여기 제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혐의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한 10통 이상 받았습니다. 제가 신문 칼럼을 썼다거나 또는 SNS에 글 올릴 경우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분들이 저를 고소합니다. 그럼 저만 하더라도 전공이 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유사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 경찰청, 검찰청에서 이렇게 하나 날라왔을 때 우편함에서 이걸 발견했을 때 움찔합니다. 아,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최후의 피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고소고발되었다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출두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끝났다는 게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걸리는 동안 시민들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 효과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또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 받았다면 제가 여기에 있지 못하겠죠. 그렇지 다행히도 저는 무죄 기소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통지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만든 분이 이하 작가인데 대통령께서 기분이 나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자신 기분 나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것으로 이걸 만든 작가가 기소가 된다거나 유죄 판결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개구리라고도 놀렸습니다. 그렇다고 기소된 적을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특정 동물, 개구리라는 동물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놀렸습니다. 그렇다고 기소된 적 없습니다. 수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그림을 화가가 그렸다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범죄란 것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형법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뭐냐면 변기, 대변을 닦는 휴지입니다. 거기에 오바마를 싫어하는 공화당 당원이 오바마의 얼굴을 변기 여기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닦으면서 공화당원들이 통쾌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여기에 그려서 팔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 내일 가서 한번 만들어 보셔서 인터넷에 한번 팔아 보십시오. 바로 전화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62로 떨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자유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위를 기록했는데 현재 60위가 되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뭐냐? 딴 게 아니다. 우리의 입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를 또는 돈이건 정치 권력이든 가진 자를 또 힘센 자를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그 자유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준만 교수님의 책인데 갑과 을의 나라 해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갑질한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는데 갑 중에 갑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이 슈퍼리치란 분들입니다. 연간 12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0.01%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봉이 12억 5천만 원 받으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경우 우리나라가 이 슈퍼리치에 대해서 세 부담을 30년간 23%를 줄여주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질의 나라라고 분노를 하는데 실제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갑질을 더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2013년, 14년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각 합해서 2조 8천억을 줄여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데 나라는 운영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됩니다. 도로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2조 8천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올림으로써 이 깎아준 것이 벌충되었죠. 근로소득세가 뭐냐?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죠.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작년보다 연말정산이 몇만 원 이상 더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모여서 요게 된 것입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 재벌입니다. 여기가 깎이면서 우리가 이걸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민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감세하는데 다른 예를 떠나서 딱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딱딱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노가다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건설 근로자. 과거에는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 근로자에게는 퇴직 공제금의 과세를 안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직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13년부터 법을 바꿔서 이분들로부터 총 약 5만 5천 명으로부터 소득세 11억 5,400만 원을 원천 징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건설 근로자에게는 퇴직 공제금의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았듯이 엄청난 돈을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여기서 뽑아 올린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 정치라고 얘기할 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뭐냐? 우리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우리는 시민입니다. 주권자 시민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납세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금을 냅니다. 설사 월급을 안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 한 잔을 마셔도 간접세를 냅니다. 우린 즉 모두 항상 세금을 냅니다. 근데 세금이 모여서 어딘가에 쌓입니다. 나라에 쌓이죠. 국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누구로부터 거둘 것인가?
그 거둔 돈을 얼마만큼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금만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4대강에 쓸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못 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아까 시민이 납세자인 동시에 전 유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표를 행사해서 찍은 사람, 51%를 얻은 그 사람이 그 돈의 용처와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세금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세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딴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슈퍼에 가서 또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살 때, 반찬을 살 때 10,000원을 깎고 1,000원을 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합니다. 여기 자기가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이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깎아주고 왜 나는 안 깎아주고 더 많이 내라고 하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미 레이건 대처 정부 시대에 그 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란 것이 막 시작되어 가지고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와서 다 이 정책이 폐기되었는데 어려운 말입니다만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레이건 대처 정부의 낙수 효과가 뭐냐 하면 부자한테 챙겨줘야 된다. 부자 감세를 하면 부자가 돈이 많이 남는다. 부자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부자가 돈을 쓴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즉,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를 챙겨주면 떡고물이 밑으로 똑똑똑 떨어진다는 거죠. 이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여기를 계속 줬더니 요 유리잔만, 요 와인잔만 계속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폐기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제일 안타까운 게 현재 우리 청춘들입니다. 청년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먹어가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저의 고객들은 항상 청년들입니다. 19세에서 25세 정도 그 학생들을 매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청년들의 얼굴이 왼쪽 여학생, 오른쪽 남학생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청년 실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졸도했다는 뜻이 아니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등록금이 워낙 높아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다 갚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실업자가 된다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3포 세대, 결혼, 연애, 직장,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갈립니다만은 지금은 3포, 지금 5포, 6포, 지금 9포까지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2015년 지금 현재에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정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은 이 수저론을 가지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 대학 교육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층 이동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의 부모 세대보다 한 칸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 않는 각 수저 사이에 장벽이 콱 쳐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 말씀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많이 들으셨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다 끄떡끄떡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자만이 금수저 밑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유병재 작가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청년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해도 결국 금수저 밑이구나. 라는 이 자조와 자괴, 이것들이 청년들이 가슴속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철학적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옛날 그리스 시대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정의는 강자의 이기다 이런 말을 옛날에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란 게 법의 이념이 정의인데 정의란 건 원래 강자의 이기야, 센 놈이 되는 거야. 뭐 거창한 얘기할 필요 없어.
최근에 제가 그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봤더니 이병헌이 그러더만요. 대한민국에 정의란 달달한 게 남아있어? 이러더만요. 사투리는, 저는 영남 사투리인데 이병헌은 이제 호남 사투리로 했습니다. 제가 따라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달달한 게 남아있어? 그런 거 할 소용없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네 앞가림, 너 자식한테 밥 넣어주는 것, 앞가림 생각하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정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딕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딕해라는 게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 법학 공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부자인지 빈자인지 강자인지 약자인지 보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저울을 줘서 엄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의 정의의 여신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정의의 여신 아주 빼쩍 마른 이 사람 등 위에 올라타서 어떠한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이 탐욕스러운 모습의 여신이 우리 사회의 정의의 여신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치라고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야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돈 벌어라.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야당 꼬라지 봐라. 여당만 그러냐. 다 폭이 없다. 다 신경 쓰지 마라.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너 일이나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개입하지 마라. 정치란 것은 더러운 것이다. 정치란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번 이상의 고소고발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도 정치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말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공적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그 대가는 뭐냐면 악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공적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즉 정치에 무관심하는 순간 그 공적 사안, 그 정치란 영역은 악인이 쥐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정치로부터 우리가 발을 빼는 순간 그 영역을 악인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유권자와 납세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2012년 서울시립대 영수증입니다. 대학교 영수증인데요. 잘 보시면 총 합해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그 지방선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고 그것이 뭐 전국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그 투표 결과 서울시장을 박원순 씨를 뽑았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의 운영위원장, 사립대로 말하면 이사장입니다. 이 누구냐?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서울시립대가 지금 망해야 됩니다. 또는 서울시가 망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그 예산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 중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박원순을 뽑은 사람이 뽑아서 박원순에게 이걸 A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더니 실천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점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책 구매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오프라인에 잘 안 합니다. 동네 시장 잘 안 갑니다. 뭐 알라딘, 예스입사 클릭해서 책 구매합니다. 빨리 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동네 서점들이 사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 서점 많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럼 동네 서점이 영세업자인데 어떡할 거냐? 성남시가 했던 결정입니다.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을 성남시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성남시 안에 있는 10개의 공공도서관 경우는 무조건 동네 서점에서 구매하라라는 결정을 시장이 내립니다. 그걸 규칙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 사보는 거는 내가 빨리빨리 봐야 되지만 공공도서관 책은
격하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동네 서점에서 반드시 도서관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순간, 그 결정을 내린 순간 이 동네 서점은 안정적인 그 판매 통로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잘 나름대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정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대투표의 가치가 얼마일까라고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던 게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표는 1인당 3,377만 원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각 유권자가 표를 했을 때 실제 그 전체 예산에서 그 예산의 변화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더니 한 표당 3,377만 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표는 그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주 보통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어리석지 않은 자들은 의문에 가득 차 있다라고 러셀이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시쳇말로 무대뽀입니다. 막갑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립니다.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리석지 않은 자들은 갈등합니다. 이래도 되나? 청년수당 이거 주장해도 되나? 이거 좌빨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정치 과정이란 게 뭐냐? 우리 이 2015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대표적인 게죠. 청년 같으면. 또는 청년수당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줄이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가를 1차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정치이고 그 결정을 표를 통해서 하는 순간 세상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PT는 다르지요. 갑자기 끝나고 시험 봐야 될 것 같은 분이었네요. 예, 바로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정치벤처 와글의 이진순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조국 교수님이 정치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 계속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95% 정도 동의하고요. 한 5%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왜 정치가 안 바뀌냐 이거죠. 저는 일종의 유권자 책임론, 그러니까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 왜 제대로 투표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문제 삼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백날 가도 이 정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99%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룰, 정치 환경이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즘 잘 나가는 신랑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남자분들은 내 딸이나 누이 동생 배필감으로 어떤 남자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남자입니다. 풍채가 좋고요. 집안이 좋습니다. 학벌도 훌륭합니다. 스펙 화려합니다. 유일한 흠이 있다면 여자를 팹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밟고 지나갑니다. 공감이나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싫으면 두 번째 남자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전성기 때만 못하지만 과거에는 한 인물을 했던 인물입니다. 말도 잘하고 역시 학벌 훌륭합니다. 이 사람도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놀고 먹습니다.
여자를 등쳐먹습니다. 찌질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우리 민주공화국이니까. 자, 첫 번째 남자 살리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남자 없으세요? 여긴 이상하네요. 제가 이런 비슷한 PT를 다른 데서도 했는데 2번에 손 드시는 여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2번을 선택하셨냐고 하니까 그래도 맞진 않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찌질한 게 낫지. 때리진 않잖아, 최소한. 맞지 않으려면 여러분 다 같이 나가서 2번을 찍으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투표지요. 저도 매번 투표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정치가 안 바뀌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1번 안 하려면 2번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1번도 2번도 답이 아니면 다른 3번을 만들어야 되죠. 그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퇴행적으로 가네요. 예. 우리가 바라는 정치, 저는 우리 시대의 불행은 보수가 퇴행할 때마다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퇴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반칙 쓰니까 어떡하니? 나도 살아야지. 우리가 일단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인네들만 싸웁니다. 선수가 다 노인네들이에요. 한 사람은 5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3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격투기가 아니라 어디로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기록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얘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나보다 훌륭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기록 경기로 우리가 현저한 점수 차를 낼 만큼 앞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18대 대선에서요, 유권자들 할 만큼 했습니다, 솔직히. 75.8%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51.6대 48%. 48% 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다 모입시다. 결집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게 우리 모습을 새로 혁신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격투기 싸움의 룰이 아닌 새로운 게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에서 데모크라시 OS라는 그 새로운 의사결정 플랫폼을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무한 권력을 준 게 아니니까 너희가 정책 입안을 할 때나 정책에 찬반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라. 그런 툴이었죠. 그걸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자 이거 도입해서 하십시다 라고 제안했더니 무참히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새로 네파티라는 당을 만들었죠. 그 네파티를 만든 사람 중에 피아 맨신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년 전에 인쇄 기술로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민 사회가 등장했죠. 500년 전에 인쇄 기술로 200년 전에 의회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정치는 점점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 돼버렸고요. 아이고, 저는 이게 제 훈장질을 한 지가 오래돼서 예, 익숙하지가 않네요. 지금은 직접 소통과 자발적인 네트워킹의 시대다. 우리 이미 뭐 장 보는 것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하고요. 옷도 핸드폰으로 사고요. 친구랑 채팅도 핸드폰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왜 유독 정치만 그걸 못하나 이거죠. 정치를 인터넷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다 자기 홍보만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쌍방향이어야 인터넷다운 거죠. 그냥 홍보하려고 하는 거면 찌라시를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쌍방향 시대의 정치를 구현하는 여러 나라들의 실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8월 달에 만들어지고 나서와 그리 그동안 9월부터 최근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이름으로 스토리 폰딩이 연재를 해왔는데요. 거기서 뭐 이태리나 핀란드나 스페인이나 다양한 집단적 의사결정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걸 레볼루션 2.0이다 라고 불렀지요. 예전에 화염병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서 나누거나 뭐 유인물을 나눠 가지거나 그랬던 것 대신 저렇게 핸드폰에다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결집시키고 의사를 모으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시민 주도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스페인에서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력 하나도 없는 아다 콜라우라는 여자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군요. 죄송합니다. 아다 콜라우라는 여자분이 시장이 됐고요. 여기는 전직 법관입니다.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인물이 시장이 되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거 연대, 선거에 대비하는 연합 정당이 만들어졌고 그 연합 정당의 후보들이 새 시장이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5개 군소 정당과 지금 여기 녹색당 하승수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5개 군소 정당과 다양한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 학자, 예술가, 다양한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바르셀로나 앤 꼬묘라는 시민주도의 정치 연합 정당을 만들었고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아후라 마드리드라는 새로운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체제를 깼습니다. 그동안 계속 양당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태리에서는 이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전직 코미디언입니다. 우성운동이라고 하는 5개의 목표를 내거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2013년에 창당 4년 만에 선거에서 그 원내 2당 해외 유권자를 제외하면 1당 지지도 1당의 그런 개가를 올립니다. 중앙 당사도 없고요. 특별히 당직자 구조도 복잡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3선 금지 그리고 공천할 때는 무조건 신인 우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룰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모았죠. 핀란드에서는 2012년에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시민 발의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5만 명 이상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하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국회로 회부됩니다. 국회에서 물론 표결이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으로 확립이 되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서명을 얼마가 있죠? 600만 맞죠? 우리한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여야 간에 이걸 반니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그 협상이나 신경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걸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의제 하에서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으로 굳어진 문법을 깬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다방면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합니다. 이데올로기 중심보다는 실질적인 이슈 중심입니다. 특권 계급한 정치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non 프로페셔널리즘,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 그게 직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하고 있고요. 당원 제도도 뭐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서 당원의 가입이 어렵고 당원만이 투표할 수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슨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들이 횡적인 연대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좀 더 수평적이고 좀 더 다양한 소수 세력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즉각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정치권이 반응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르셀로나 아다콜라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정 만나서 했던 모든 얘기가 다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뭐 은행가라든가 뭐 누구 선배의 친구, 아는 사람 이런 건 따로 안 만납니다. 따로 안 만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시민들의 의사결정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린 잘 안 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얘기하고 나면 그래 검토해 볼게.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요번에 저희가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외 연사들을 불러서 다양한 공개 강연 행사나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시민 참여 포털을 만든 그 전략 담당자가 왔었어요.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정보 공개부터 시민 발의, 뭐 시민 의견 개진 모든 게 다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 포털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것들은 무조건 시의회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해볼게 이런 거 없어요. 권력을 주면 참여합니다. 권력을 안 주니까 뭐 권력도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머리숱 채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다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겁니다. 격투기의 승패가 아니고요. 적어도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어제보다는 오늘의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 인물이 없다. 뭐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렇다. 뭐 기술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물이 있는데 아까 1번 할래 2번 할래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1번 아니면 2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치 환경이 괜찮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겠죠. 아까 핀란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핀란드가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4위입니다. 대한민국 1위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꼬시는 얘기입니다. 예, 와글은 올 8월에 만들어진 신생 정치 벤처 회사입니다. 정치 벤처라는 얘기를 용어를 저희가 처음으로 쓰는 것 같은데 소셜 벤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그 관행적인 경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적 창의적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는 것. 정치도 그 소셜 벤처 중에 정치 벤처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아는 문제, 해묵은 정치적 문제,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 새로운 접근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하고 시민이 더 많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 혁신은요.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바꾸는 것,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꿔서 시민의 정치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커지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풀뿌리 지역 정치의 의제와 이런 것들을 결합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리더십,
과거의 정치인으로서 요구되던 다양한 그 능력, 조건들이 있죠. 저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더 시민 참여적인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민주주의 내가 해줄게. 내가 집권하면 민주주의 해준다니까? 세금도 줄일 수 있다니까? 교육도 개혁할 수 있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밀어줘. 시민들 제발 모여줘. 날 밀어줘. 이 정치였죠. 그래서 2번 만들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한테 권력을 주세요. 바르셀로나 앤꼬뮤 같은 경우, 아후라 마드리드 같은 경우,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 정치 어떤 강령, 핵심적인 정책 공약, 그리고 윤리 강령까지 모두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군이 선언한 거 아닙니다. 후보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걸로 규율을 잡으세요. 우리 어떤 당과 어떤 당이 합친다 그러면 노냥 그래 머릿수를 최고위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것이냐, 공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절대 못 합치잖아요. 군소정당들이 합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룰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투표하자. 의사결정 같이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결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세력이 심지어 정당도 다 다른데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스페인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권력을 주기 위한 정치를 하시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저절로 시민들이 따를 겁니다. 그걸 지지하는 정치인을. 저희는 그렇게 정치의 문법이, 게임의 룰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순 대표였고요. 저는 앞에 두 남자 그리고 1번, 2번 이 특정 정당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특정 정당과 관련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자, 정치의 문법을 바꾸자,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한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 환경도 훨씬 좋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컴퓨터 하나씩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로 시민의 정치의 문법을 좀 바꿔보자는 건데, 근데 또 막상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이걸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음 연사 모실 텐데요. 배우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시민운동가가 됐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는 직접 출마도 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고요. 시민의 날개 문성근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일에 그 시민의 날개를 그 PC용 베타 버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는 딱 한마디로 정체가 뭐냐? 시민의 날개는요, 민주진보지향 시민들이 새로운 시민 정치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자, 그림이 안 잡히죠? 그럼 머릿속에 다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메일 기능만 뺐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하자는 거냐? 당장은요, 정권 교체하자. 그 다음에 중기 목표로는 정당들을,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을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시키자. 그리고 선거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장기 목표는 대의민주제도의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치학적인 분석이나 전망 그리고 해외 사례의 경우는 이제 이진수 박사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다 생략하고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 시민의 날개가 왜 절실한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차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하고 싶으시죠. 네. 여기 모인 우리 자신 그리고 국민들도 정권 교체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시 뽑고 싶은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합니다. 그럼 지난 12년 대선 직전에는 46대 48로 우리가 밀렸고 딱 그만큼 졌어요. 본선에서.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찍는 분이 52%까지 올라갔고 저쪽이 42로 떨어졌어요. 이게 제일 큰 차이가 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야권 어느 쪽을 찍을 것이냐 이걸 물어봐도 48대 46으로 야권이 앞섭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으면 안 될 것 같다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정치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새누리당은요. 돈에 언론의 사법 권력까지 몽땅 틀어지고 온갖 관변단체 붙여서 거느리고 있죠. 거기다가 일배 현상을 활용해서 젊은이까지 빨아당기고 중앙당에서 SNS 전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시민 스스로 조직화할 것인가?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밖에 없습니다. 그 플랫폼으로서 시민의 날개의 성격, 위상, 그리고 기능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초정파이고 생활 밀착형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양당제를 강제합니다. 후보는 될 사람 찍고 지지정당은 3, 4번을 찍는 유권자가 12%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시민들이 다 같이 모이려면 초정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상은요. 시민의 날개는 정당들과는 별개의 사단법인 채로서 정당들과는 긴장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이래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영구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기능입니다. 이 선거 일정이 급하기 때문에 원래 구상의 한 3분의 1 정도 개발해서 일단 PC용 베타 버전을 지난 10일에 열었습니다. 폰을 꺼내서 인터넷 주소창에 vving.org를 치십시오. V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vote하면 빅토리아 할 수 있는 윙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인 게시판 이야기에 무엇이든지 묻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명운동, 캠페인 또는 후원 활동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게시판에 패스트푸드점 알바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폰에 입력된 친구들에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동의 좀 해주라. SNS 쫙 뿌리죠. 그래서 일정 회원 수 이상의 회원이 동의를 해주면 정식 카페가 됩니다. 그럼 이 커뮤니티 안에는 의제별, 직능별, 취미별,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카페가 들어서게 됩니다. 카페마다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소통하고 조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 모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 이제 행동에 나설 수가 있죠. 특히 문제가 큰 회사 하나를 딱 찍어서 전국에서 모든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개발할 기능들입니다. 하나는 설문조사 기능은 12월 말에 열리고 마을 장터 기능은 1월 말에 열릴 겁니다. 미디어 기능을 대폭 확대할 거고요. 개인 대시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열면 민주시민이면 알아야 될 정보나 뉴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로 다양한 모임이 안내됩니다. 거기에 내가 가입한 카페의 활동, 그다음에 내가 제안한 캠페인의 진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에 집중해야 될 게 토론과 그 의사결정 솔루션입니다. 지금 뭐 3포 세대, 뭐 9포 세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청년 정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수정 제안하고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난 10일에 선보인 거는 PC 버전이었는데요. 모바일 버전하고 웹 버전은 2월 말에 열릴 겁니다. 좋다. 근데 좋죠. 근데
내년 4월 총선인데 어떻게 할 거냐. 예, 다 지금 코에 물이 찼잖아요. 그래서 우선 3개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총선 대선의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자. 그러니까 부정선거 감시본부를 만들고요. 알바단을 퇴치하자. SNS 대응본부를 만들고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자. 각 정당별 응원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날개가 기대하는 활동의 목표는 여기 그치진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 또 주민정책제한제 이런 걸 시행하고 있죠. 이걸 지방정부를 넘어서 중앙정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국민이 온라인으로 서명해서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 소환제, 국민 발의제 이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자, 인류 진화론에서 보면 정말 중요해 보이죠. 인류 진화 방향에 딱 맞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왜 안 할까요? 2011년 12월에 민주통합당 통합선언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온오프가 결합된 혁신정당을 건설한다. 그런데 대선 실패 후에 국민참여제도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지난 6월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의원 워크숍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정년의 약점에 인터넷과 SNS가 열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 시민 참여 제도를 인류 진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파별, 후보별,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17년 대선까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볼까요? 총선이 지나면요, 당선자들 간에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별로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후에도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당권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여름이 되면 어쨌든 간에 야권 단일 후보는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후에 여론조사에서 그 후보가 여권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면 그때서야 그 후보 중심으로 정당이 재정립됩니다. 그럼 급하죠. 시민 조직화하려고 나섭니다. 이미 늦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2012년 대선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3가지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그 모임이 모태가 돼서 총선 후부터 대선을 향해서 SNS 10만 전사단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여름에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10만 전사단은 후보 캠프와 즉각적으로 손을 잡고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자. 이런 제안입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죠. 지금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화가 나시죠. 그런데 저게 왜 저럴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하자면 저것은 김대중의 부재를 제도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게 거듭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당 합당 이후에 김대중 총재는 호남과 그 이외 지역의 개혁 세력으로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장악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일을 시켰고 게으르면 자르고 외부에서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전략공천으로 당선될 지역에 내리꽂아서 당선시켜서 같이 일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영입됐는지 제가 한번 거명해 드릴게요. 문동환, 이해찬, 장영달, 임채정, 박영숙, 이우정, 김근태, 천신정, 정세균, 추미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6 이인영 우상호까지입니다. 멤버 좋죠? 그러니까 소위 개혁공천을 김대중 총재는 늘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김대중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수십 명이 다 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김대중 총재의 위치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서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시킬 사람도 없고 일한다 안 한다고 자를 사람도 없고 영입할 권한을 가진 자 없고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을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10년이 갔습니다. 소위 힘의 공백 상태인 거죠. 게다가 집단 지도체제의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 1위 당선자가 망하면 2등이 승계예요.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당대표가 20명 바뀌었죠. 민주통합당부터 지금 4년 됐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9번째 대표입니다. 대책은 3가지입니다. 의원들이 나의 당선을 원하는 욕망과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충돌했을 때 정권교체를 앞에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면 이 아수라장에서 최소의 약속은 뭐냐면 당원당규예요. 당원당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지켜. 그러면 남는 방법은 뭐냐?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그 시민의 힘으로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정당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가 성공적으로 작동이 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도 영국의 노동당처럼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새정치의 요체가 뭐냐? 이진순 박사 말씀대로 인쇄술 시대에 채택된 대의제도. 이제 인터넷과 SNS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정당 구조를 시민 참여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운동이 성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민 스스로 조직화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들고 얘기해 봐 주세요. 없죠. 없으면 궁시렁 대지 말고 그냥 합시다. 이 방법밖에 없다면.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모금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올해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한 3억 6천 정도 됐고 그거를 모으는 일시 후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쓸 CMS 월회원을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학생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학생은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린 시민의 날개는 베타 버전이니까 함께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분위기였습니다. 보틀 빅토리죠? 예, 윙, 시민의 날개. 그리고 이진순 대표의 와글. 와글은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정치바 못지않게. 두 분의 발제가 약간의 결이 다른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 시민화 정치하자 기사를 쓰면서 두 단체 시민의 날개와 와글을 소개하면서 와글은 정치의 문법을 바꾸자 정치교체 쪽에 방점을 찍는다면 시민의 날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권을 바꿔야 된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하자. 정권교체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 연사는 희망을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도대체 좋은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순수한 시민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과 관련지어서 정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서로 다른 생각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정치는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기적으로 제 삶과 관련지어서는 생각과 생각의 경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의 삶을 둘러싼 질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와 우리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와 슈퍼마켓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서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이라는 외피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간혹 더 가까운 지역과 더 먼 지역이라는 외피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결국은 생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민이 자각하고 드러내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 2012년에 안철수 당시 대선 예비 후보의 캠프에 있었습니다. D-26일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을 일단 찍어놨습니다. 시민들이 그 대선 캠프에서 시민들을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정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대선 캠프에서는 항상 공약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이라는 걸 내놓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공약은 당시에 대선은 뭐 이런 대선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아마도 하고 계실 텐데 그 공약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기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지역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공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복지가 있고 노동이 있는데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전주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주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강원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놓는 것이죠. 지역 공약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도로가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 동네에는 어떤 빌딩이 들어서야 하는지, 고속철도는 어디를 지나가야 하는지, 해저터널은 어디에 뚫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한 가지, 그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한 가지 이슈, 공항을 어디에 얼마나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잖아요. 유세를 하면 해당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죠.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대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공항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어서 비행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항을 다 채웠습니다. 이 편을 늘려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공항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공항을 확장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지금 공항이 낙후되어서 비행기가 오질 않습니다. 관광객이 오질 않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비행기가 더 올 수 있도록 공항을 확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우리 지역엔 공항이 없습니다.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낙후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쭉 다 진행을 하면, 모두 다 약속을 하면 아마 전국에 10개, 15개 새로운 공항이 이제 대선이 끝나면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어지게 될 판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도저히 이것을 검토할 수가 없고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놔두고 나중에 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는 서랍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옵니다. A 후보와 B 후보와 C 후보가 있는데 C 후보가 이 지역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 지역의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항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압박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럼 후보는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력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항이라는 것은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시민으로서. 저도 욕망이 있고요.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싶고, 빨리 일자리 얻고 싶고, 일자리 일단 얻으면 월급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집도 샀으면 좋겠고, 그 집이 가능하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집값 오른 거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은 어디 주식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펑 뛰어서 횡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남김없이 표출되는 것이 선거라는 또는 정치라는 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뭐 사실 알고 있었지만 직면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욕망만 가지고 계세요? 시민들이 그런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욕망들도 있습니다. 더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환경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데 어려운 노인들 없었으면 좋겠다. 빈부격차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선거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의가 무엇인지. 욕망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욕망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주의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1987년에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욕망입니다. 뭐 다른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나서서 돕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금이라도 모아서 뭔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도 나올 수 있어요. 표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와 우리가 항상 이 정치를 볼 때 우리는 링 위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치인들은 어떤 시민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어떤 말을 거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중에 분명히 합리적이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있는데요. 유독 정당과 정치와 선거에는 그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구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이 특히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현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기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지 않다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전달을 하기 위한 시민들 사이의 토론과 시민들 사이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망은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균형 있게 잘 드러나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을 팔아서 표를 삽니다. 표를 팔아서 정책을 삽니다. 이런 거래 관계가 되는 순간 그 욕망은 굉장히 추악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추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욕망을 드러내는 분들은 우리들 중에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공항을 지었을 때 당연히 공항 때문에 얻는 사람이 있고 공항 때문에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항 때문에 얻는 사람은 공항이 개발됨으로써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주들이죠. 잃는 사람들은 누구냐? 잃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그 필요 없는 공항이 지어짐으로써 파괴되어가는 환경과 낭비되는 예산을 감내해야 되는 우리 모두이고요. 어쩌면 좀 더 나가면 우리 자식들이죠. 나중에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시겠어요? 잘못된 거래인 거죠.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한겨레 20일하고 같이 진행했던 희망제작소와 한겨레 21이 같이 진행했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여기 작게 써져 있는데 노란 테이블입니다. 노란 테이블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토론 플랫폼입니다. 워크숍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노란색 다이아몬드들과 노란색 테이블보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게 우리들의 교구입니다. 이 교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진행했냐 하면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민들
아무나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이 교구를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했습니다. 웅변을 한 것이 아니고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노란 테이블 행사에 왔던 분들 중에 절반은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와본 적이 없다는 분이셨습니다. 40%는 20대였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질서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그 색깔이 적색당이라도 좋습니다. 적색당이 있죠, 우리나라에. 청색당이라도 좋습니다. 청색당도 있죠. 그리고 여기 하승수 위원장님 계신데 녹색당도 좋습니다. 황색당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때 우리는 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지 압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면 단맛이 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때, 어떤 정당을 선택할 때 저 사람은 과연 어떤 효능을 줄까? 어떤 정책을 펼칠까?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갈까? 이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구별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청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의 정치는 왠지 한 가지 색깔 같이 다 보이지 않으세요? 50대 이상의 남성이 까만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하는 정치가 우리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 그러나 우리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가족이고 이제 향후인 그 분들, 국민들은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시민이 내 생각은 무엇이고 나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 그것이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당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연장에 내놓고 경쟁을 하는 것. 그리고 경쟁을 하다가 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합은 생각과 생각의 연합이라야 되죠. 퍼즐과 퍼즐이 맞춘 것이라야 하는 것이죠. 갈라설 수도 있고 연합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요, 이 노란 테이블을 전국을 다니면서 20대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회는 무엇이냐 묻고 싶은데요, 돈이 좀 모자랍니다. makehope.org, makehop.org를 들어오시면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원회원 가입 안 하셔도 꼭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진짜 즐겁고 재미나게 토론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고민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소장님은 혼자만 순수한 단체인 양 하셨는데 노란 테이블을 깐 거 보니까 노란색만 보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연사분은 앞에 네 분과 결이 살짝 다릅니다. 유일하게 정당인이고요. 내년 4월 총선에 종로에 출마할 예정인 분입니다. 여기서 선거운동 하시면 아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녹색당이 왜 직접 정치를 하려 하는지 들어보시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당 중에 유일하게 녹색당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초대해 주신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가장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은 정당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그냥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당이라는 게 제대로 됐다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가 바로 정당입니다. 저도 이제 녹색당이 생애 첫 정당이고요. 저도 사실은 정치라는 것에 제가 직접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기가 됐지만, 사실은 녹색당의 당원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리셨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지만, 노동자나 농민국회의원은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점점 더 국회 구성은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고 남성이 많고 정장을 입고 있고 상당히 이 사회에서 어떤 뭐 지위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점점 더 국회라는 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관심사가 대변되지 않고 나의 처지가 대변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청년 정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과연 국회에서 대변되고 있느냐? 발탁은 되죠. 그죠? 선거 때마다 뭐 비례대표니 해가지고 뭐 두 사람 발탁하거나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힘으로 국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기존의 국회, 기존의 정당에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대변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소수자들 대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그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소수자 인권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됩니다. 거대 양당이 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대만에 성소수자 운동을 하고 대만 녹색당의 당원인 분이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만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을 통해서는 대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길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들, 동물은 그죠? 사람도 뭐 어린이 청소년은 대변이 안 되는데 동물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변이 된다. 되게 낯설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동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녹색당입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만약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녹색당이 제1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투표권이 없는 거죠.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녹색당 좋아합니다. 녹색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 투표권이 없어요. 네,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작년에 지방선거 하는데 저희 녹색당 후보가 나간 어떤 지역에서 중학생들 사이에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녹색당이다. 대안은 녹색당이다. 투표권이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야 됩니다. 네. 대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란 곳이 답답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구조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건 밀양에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국회라는 곳에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국회에서 정말 자기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 아까 소수자 말씀드렸지만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국회에서는 대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안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식 답안지를 받습니다. 선거 때마다. 근데 그 답안지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차악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투표를 통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반복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답안지를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답안지에 새로운 답을 집어넣자. 우리가 왜 정당을 못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전 세계 90개국의 녹색당이 있는데 녹색당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의 정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답안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녹색당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은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3월에 지금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녹색당이 90개국에 만들어졌는데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치에 진입을 하려면 문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근데 어떤 나라는 문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떤 나라는 문턱이 낮습니다.
녹색당의 경험입니다. 전 세계 녹색당의 경험. 미국, 대한민국, 문통 높습니다. 이 나라들. 원내 정당 자체가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녹색당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원내 정당입니다. 미국 국회에 녹색당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100% 소선거구제, 선거제도 자체가 1등을 해야만,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만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낫죠. 미국보다는 좀 낫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녹색당들이 만들어지고 뭐 10년이 안 돼서, 5년이 안 돼서 국회에 들어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녹색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정당들이 다 있습니다. 5개에서 11개 정도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제도를. 근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이 살기가 낫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살기 나은 데가 어느 쪽이냐? 왼쪽입니다. 유엔에서 세계 행복도 조사를 하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삶의 질이 높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곳들은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사실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쪽이 왼쪽에 있는 게 분명히 나은 정치인데 안 되고 있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녹색당을 만든 다음에 좀 기가 차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선거법 자체가 전부 다 낡은 독재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여당이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87년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제1야당들은 그 여당과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막아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독재 정권에서 만든 악법들을 그냥 남겨놓으면 됩니다. 녹색당이 만들어지고 이름을 빼앗겼었어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정당을 만들었는데 선거에서 득표율이 좀 낮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득표율이 그 당시에 낮았다는 이유로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2012년 총선 끝나고 그걸 우리가 위헌 소송을 해서 찾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으로 후보 등록을 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기탁금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거대 양당은 후보로 나가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 이상 얻어야 돌려받거든요. 근데 저 같은 녹색당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정당인데 지역구에서 후보가 나가서 15%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돌려받습니다. 이런 식의 기탁금 제도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그래도 제가 녹색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 세계 녹색당 우리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네. 기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있어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정치 후지잖아요. 네. 네, 일본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일본 정치도 후지입니다. 근데 그런 후진 정치를 가진 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헌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가 찬 노릇이죠. 국회의원이 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된다.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 1,500만 원을 마련하려면 2,800시간 이상을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만 가지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선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도 나오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녹색당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탄압 속에서. 예, 전두환 정권이 만들고 박정희 정권이 만든 이 악법, 선거법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거대 양당들이 기득권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남겨놨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4년 가까이 살아남았고 다른 정당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치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나의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성 당원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당비 내고 활동하는 당원들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경우가 있었는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당비 납부 비율이 선관위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녹색당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들도 높았지만 여기 두 거대 양당 보이시죠? 당원들 중에 당비 내는 사람들이 10%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게 정당일 수 있느냐? 당원은 뭘로 구분하느냐? 그죠? 당비 안 내도 당원인 정당이죠. 희한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실험이 한국정당 최초로 여성, 남성 동수 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운영위원장 일종의 공동대표인데 여성 대표가 있으시고요. 우리는 모든 대의기구를 구성할 때 이 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거가 아닌 추첨제라는 이게 사실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녹색당은 추첨제로 대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대의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선거로 뽑거나 아니면 누가 시켜서 대의원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의원 대회를 하면 서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녹색당 그게 불가능합니다. 당원들 중에서 뽑기로 뽑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원판 돌리기도 있고요. 예, 선풍기에 종이 날리기도 있습니다. 선풍기에 종이 날려서 멀리 가는 사람이 대의원 되기도 합니다. 네,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우연성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당의 대의원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참 기가 찬 노릇이요. 대한민국 정당이 참 이상한 게 제가 올해 초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름이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년 됐는데 지금 현재 당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당원 없는 정당 말고 그래도 좀 당원이 좀 있는 정당, 거대 양당 포함해서 우리 이름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우리보다 뒤늦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녹색당이 제일 이름이 오래된 정당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고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권력 정치,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름도 바꾸고 정체성도 바꿉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당이 해온 일은 뭐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 실험들을 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과 연대하고 대안을 만들고 의제를 선도한다.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예, 훌륭한지 아닌지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녹색당은 원외 정당이지만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는 청와대입니다. 어쨌든 이 이슈를 서울 이슈로 전국 이슈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밀양의 어느 시골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공사지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핵발전 확대 정책하고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서울에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과 연대해 왔고요. 얼마 전에 11월 달에 경북 영덕에서 핵발전소 가지고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녹색당은 이걸 전국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순신 장군 동상 청와대가 뒤에 보이는 곳에서 또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언론 작업,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변방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안 없는 반대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대안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무슨 계획을 발표하면 녹색당은 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정당 보조금도 안 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지만 우리는 정말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 녹색당들하고 같이 최근 며칠 전에 기후변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왔고요. 최근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이 청년배당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그냥 의무만 강요하고 그리고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 공동체라면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뭔가 비비런덕을 마련해주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중동 가서 돈 벌어 와라. 또 오세훈 시장님, 전 시장님 얼마 전에 개발도상국 가서 살아봐라. 자기가 가서 살아보고 자기가 가서 돈 벌어 오든지, 그죠? 왜 청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합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 저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녹색당이 어쨌든 3년 반 이제 넘게 4년 가까이 지금 정당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총선 목표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년에 국회의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뭐가 바뀌느냐?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나오려면 3% 이상 정당 득표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선이 어느 정도에 결정되느냐? 3%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라는 의미는 그냥 소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향방을, 정권의 향방을 가름지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저는 정권 교체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숙도 많이 했고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반드시 정권은 교체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 없는 정권 교체는 저는 더 많은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이 확실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가장 정당답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아직 후보 선출 절차도 시작을 안 했는데 저희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난주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당원들의 전체 총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1번 받으신 분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동물과 환경에 관한 다큐를 만들어 오신 분이고요. 2번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 높지 않은 분들이지만 2번 후보는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할머니들하고 같이 4년 동안 해오신 분이고요. 3번, 4번, 5번 후보, 3번 후보는 우리 24살, 아직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인데 기본소득 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돼야지, 피선거권이 생기십니다. 뭐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만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만 24세, 5번, 우리 청년운동 하시는 5번 후보는 만 25세입니다. 4번 후보도 지역에서 환경운동 30년 이상 해하셨던 분들이고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해온 일들이 분명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도 분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답안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당사에 붙여놓은 저희가 손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형용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였습니다. 녹색당이라는 정당으로. 지금 당원이 7,400명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입한 겁니다. 우리는 조직도 없었고 집단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입해서 7,400명이 넘었는데 내년 총선 전에 10,000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10,000명이 되면 우리가 3% 이상 비례대표 원내 정당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란 한 지역구에 나갑니다. 물론 당선을 목표로 합니다만 당선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가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녹색당, 제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녹색당의 정당 득표에 기여할 수 있다. 종로라는 지역구에 나감으로써 그런 설명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한민국 정치가 내년 총선에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대한정당 녹색당, 녹색당이 원내 진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면 뉴스의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관객 중에 선관위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녹색당 선거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소개만 한 겁니다. 저는 하승수 위원장님이 왜 녹색당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압니다. 별명 소개해도 되나요? 하승수 위원장의 별명은 슈렉입니다. 어떻게 5번 연사에 PT를 들으셨는데요.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부의 마지막 연사는 저와 같이 일하는 김원철 바텐더입니다. 시민 정치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이 쟁쟁한 5분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았는지, 왜 모았는지, 그리고 정치바는 시민아 정치하자에 왜 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죠. 김원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파 바텐더 김원철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주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정치바에서 주최를 했고요. 정치바라고 하면 아직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고요. 한 장 넘기면 이 정치가 나옵니다. 굉장히 1차원적으로 정치와 바를 합친 겁니다. 그 합친 이유는 바라고 하면 이제 좀 편하게 가서 술을 마시는, 술 마시면서 좀 편안하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봤고요. 뭐 요즘 M4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던데 정치가 좀 더 이분들에게 힘이 되고 유효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에 저희도 기여해 보고자 하는 게 정치바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만드느냐가 질문이 나오는데요. 뭐 부인할 수 없이 한겨레가 만듭니다. 한겨레가 만들고요. 그 정치부문 소속 기자들이 이 정치바를 주력으로 만듭니다. 주력으로 만들지만 기자들이 생산하는 것만으로 꾸려지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생산하는 질 좋은 정치 콘텐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정치바에 오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게 마련할 생각이고요. 독자분들의 참여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한겨레 기자들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좋은 분들과 그리고 독자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놀이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앱과 샵을 잇는 그런 허브가 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3명은 정치바 바텐더로 이 정치 놀이터를 기획 운영하는 주력을 맡게 됩니다. 김보엽 바텐더는 아실 거고요. 김태규 바텐더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9일에 베타 버전으로 사이트를 열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숙한데요, 아직은. 그리고 1월 5일에 정식 오픈을 할 거고요. 그때 한번 다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4월 13일이 총선이고요. 이때까지 좀 자리를 잡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20일 대선 때까지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팔 거냐, 결국 그 성공을 하려면 컨텐츠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젊은 정치, 뭐 쉬운 정치, 재미난 정치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한겨레라는 어떤 경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안과 밖을 오가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정치팀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그리고 김보엽 기자와 성원영 선배가 주로 만드는 김보엽의 더 정치 이런 비디오물도 만들고 있고요. 그 외 다양한 텍스트 버전의 새로운 실험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런 걸 이제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저희는 신문 기자고 신문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지만 신문으로는 한 2% 정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문은 컨텐츠가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기사들이 서로를 약간 구속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자유롭고 독자들이 진짜 원하는 데 적합한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정치 부분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어서 독자분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실험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정치바를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정치바의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져서 정치 교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을 연 곳은 이 3곳이고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politba.co.kr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좋은데 이게 있을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있고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텔레그램에도 채널 만들었습니다. 그 골뱅이 하시고 폴리바 숫자 99 하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저희 정치바 만들었고요.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바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오프라인에도 하나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진짜 정치바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바가 열리면 오늘 같은 PT쇼도 약식으로 언제든 가볍게 정치바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저희의 서포터즈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죠? 제일 바텐더스럽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일부입니다. 한 100분 정도 6명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었는데요. 10분 정도 쉬고 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2부는 관객과 시청자들의 질문 그리고 연사들의 답변으로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상황판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걸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 열려 있죠.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면 질문은 핵심만 간단히 그리고 누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기 시민정치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소감과 의견은 별로 없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먼저 녹색당 하승수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험난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에 대한 정당의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게 이 질문자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정당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갈등을 푸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의견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충돌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새로운 생각을 갖고 나와서 그 새로운 생각이 정치라는 공간에서 토론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좀 충돌도 갈등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핵발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 갈등을 정치라는 공간에서 해결을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묻혀져 있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도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저는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들이 차이들이 좁혀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 필요한 건 오히려 그런 종류의 갈등,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묻혀져 있던 목소리들이 드러나면서 생기는 갈등이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 녹색당이 오히려 그런 좀 필요한 목소리들을 내고 그래서 좀 생산적인 갈등들이 생기고 그것을 정말 또 정치라는 공간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와글의 이진순 대표님입니다. 정치의 문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먼저 정권 교체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 해온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 근데 그거를 과연 저는 믿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후보를 선출하거나 새롭게 뭐 전당대회를 하든가 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당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이지 못하면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 중심론 그리고 유권자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 투표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협의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방식 자체가 제일 첫 발걸음부터 구현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교체 자체가 어떤 사람을 왜 찍어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께 갑니다. 인터넷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과거 아고라의 종합판 같은데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려면 운영진 규모가 상당해야 할 것 같은데 매달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고라 확대판보다 훨씬 큰 규모고요.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진승 박사께서 외국의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루미오, 뭐 그다음에 이제 독일 해적당이 내놓은 게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오픈 소스인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 오픈 소스 경우에 사실은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말로. 근데 이게 우리 스타일하고 맞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토론 방식하고. 그래서 채택을 못 하고 있는데 큰 규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브온보다도 크고 그 무브온 형태 캠페인 주로 가는 조직화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리퀴드 피드백의 토론 시스템 이걸 다 뭉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운영비는 현재로서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게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지금 구상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운영한다면 그다지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국민의 명령이 한창 할 때 이제 그 월 회비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를 내주셨었는데 회원들께서 그 들어오는 회비에 맞게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은 한 1,400만 원 정도 월 CMS 회원이 들어와 계십니다. 대략 5천 정도는 돼야 일단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동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나한테 이게 유용한 툴인지 아닌지를 시민들께서 느끼시면 그리고 이런 조직화가 의미 있다라고 느끼시면 이게 그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이렇게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께 이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써보십시오라고 지금 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에 따라서 그 운동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고 규모도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원재 소장님한테는 질문이 안 나와서 정치바에서 긴급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00명 모여서 토론한 것 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아까 토론을 다니면서 20대 젊은 청년들과 주로 토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안내 부탁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의 표지에 동의하시면은 저희와 같이 노란 테이블을 한번 해보시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그 설 연휴 때 화투 치는 대신에 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하고. 그리고 강의실에 가셔가지고 선생님이시면은 수업 시간에 1시간쯤 빼셔가지고 또 학생이시면 동아리 방에 가가지고 동아리들 미팅하는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빼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출발은 시민이 시민인 것이거든요. 시민이 시민인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룰에 의해서 그것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을 이제 자각해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저희들 퍼실리테이터를 키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노란 테이블 같은 행사를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진짜로 돈이 많이 듭니다. 툴킷 개발하는데 정말 이제 재미있게 게임처럼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거 개발하는데도 굉장한 돈이 들고요. 아까 보여드린 툴은 한 세트에 하여튼 뭐 원가가 10만 원, 20만 원 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 사실은 필요해서 목마릅니다. 지금 뭐 아까 발표할 때 물을 안 주셔가지고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좀 목이 말라서 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자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하고 확보가 안 되면 좀 많이 같이 하실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스픽스 툴은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문성근 대표님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는 툴이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코리안 스픽스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진순 박사님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셔서 만든 노란 테이블이라는 이
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툴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하는 뭐 소셜 픽션 워크샵이란 그런 툴도 있고, 그런 이제 사실 시민 공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오프라인 툴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것을 근데 정치에는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접목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치라는 것은 항상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툴들은 기본적으로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잘 종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무대 위에 올리는 이런 툴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진순 박사님이 설명하신 거 온라인판은 이제 오프라인판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안 스픽스하고의 조금 차이점은, 코리안 스픽스는 그 툴은 결론을 투표를 통해서 내는 툴이고, 저희들은 지향점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그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데까지 일단 하는 그런 툴입니다. 예, 저희가 그 더 토론도 하고 질문 기회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약속했던 시간이 대략 9시 반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 이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바가 준비한 첫 PT쇼, 시민이나 정치하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모자라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이나 진행이나 이런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연사한테 물 한 잔 못 드리고요. 사실 이 주제는 밤새 토론을 해도 좀 모자랄 만한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첫 회부터 힘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다음 행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1월, 2월에는 청춘아 정치하자, 그리고 3월에는 여성아 정치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PT쇼를 한 달에 한 번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마감이 빨리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다음에 공지를 하면 좀 미리 신청하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연사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도 여기까지 한겨레 미디어 카페 호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인터넷으로 생중계 꾸준히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 2016년 1월이죠. 다음 달 이맘때 다시 뵙겠습니다. 첫 PT쇼 시민아 정치하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